안녕하세요.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단양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단양의 역사적인 인물은 어떤 분이 계셨는지 또 단양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단양 구경부터 가볼게요. 어디 구경 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시면 단양은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이랑 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또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군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접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내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양은 원래 연단 조양이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단은 신선들이 먹는 환약을 이야기하고요. 조양은 빛을 골고루 따뜻하게 비춘다는 의미이니까 단양이라는 말은 신선이 다스리기 좋은 살기 좋은 고향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양이 워낙 내륙 지방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좀 편리하지 않아서 단양을 여행하신다면 차를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양은 경치가 정말 빼어난 곳이 많고 또 동굴이 많은데요. 이런 자연 환경을 구경하는 것도 단양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단양 하면 저는 단양 팔경이 떠오르는데요. 관동 팔경과 더불어서 명승지로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이미 유명한 곳이 단양 팔경입니다. 사실 관동 팔경은 동해안을 따라서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어서 유람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단양은 명승지가 집중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근처여서 다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장 핫한 것이 단양 패러글라이딩인데요.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기 위해서 단양을 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양의 사실 인구 밀도는 굉장히 적지만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은 매년 늘어나서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양이 매력적인 곳이라는 뜻이겠죠? 또 단양의 동굴 체험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단양에 가면 고수동굴과 천동동굴 등 여러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굉장히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서 체험하실 수 있고 겨울엔 또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신비하게도 이 동굴은 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 자연이 빚은 흙이 빚은 이 지구의 모습을 체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단양팔경 단양에 왔으니까 봐야 되지 않아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유람선을 타고 단양팔경을 구경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도담산봉에서 도담산봉 유람선을 타고 단양팔경을 편하게 배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추천하겠습니다. 바로 온달 관광지인데요. 드라마 세트장으로 유명하죠. 드라마로는 태왕사신기나 화랑, 연개소문 같은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드라마 세트장은 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온달 관광지의 드라마 세트장은 이 삼국시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촬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건물이 중국식 건축의 느낌이 납니다. 촬영했던 드라마의 소품인 의상과 무기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의상을 또 입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체험하는 거 추천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도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삼국시대 의상을 입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삼국시대로 한번 가보시는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달산성으로 가볼게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그 온달 장군이 쌓았다고 전해진 곳인데요.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이 남한강의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원래 평강공주는 평강왕의 딸인데 어릴 때부터 잘 울어서 골칫거리였다고 하죠. 그래서 평강왕이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커서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 될 것이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주가 16살이 되자 평강왕은 공주를 다른 사내와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주장했죠. 아버지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공주는 보통 사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왕이 한 말이니 그대로 따르겠다며 집에 있던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끼고서는 궁궐을 빠져나와 혼자 길을 떠나서 온달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온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온달은 원래 바보가 아니라 워낙 가난해서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공양하다 보니까 옷도 변변치 않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해서 바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처음에 평강공주가 온달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온달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거절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으니 귀한 사람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거절했죠. 그러나 평강공주는 계속해서 떼를 썼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평강공주는 눈이 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달과 살면서 온달을 공부시켰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병들고 수척한 말을 골라서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부지런히 길러서 살찌우고 명마로 키워냈죠. 또 온달을 공부시키고 무예를 익히게 해서 평강왕이 사냥 나갔을 때 온달이 그 말을 타고 앞장서서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왕이 불러서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바로 온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달은 평강왕에게 눈에 띄었고요. 또 평강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온달을 선봉장으로 세웠습니다. 온달의 활약으로 싸움에서 승리했고요. 평강왕은 너무나 기뻐서 온달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라고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온달은 고구려의 대형이라는 벼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평강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은 아들인 영양왕이 즉위했는데요. 이 영양왕은 바로 평강공주와 남매지간이고 또 영양왕은 중국의 수문제, 수양제 이 부자가 4차례나 이렇게 고구려를 침공하는데요. 그 모든 침공을 막아내죠. 그리고 수양제 2차 침공 때는 을지문덕을 배치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왕은 고구려 후기 최고 명장 성군이 되었습니다.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보다 사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고요. 요하를 넘어서 요서의 영주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게다가 거란족, 말갈족 같은 이민족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수완도 뛰어난 왕이었다고 합니다. 영양왕이 즉위했을 때 온달은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우리 고구려 백성들이 원통하니 군사를 주면은 다시 우리 땅을 찾아오겠다. 되찾아오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전투에 나가기를 간청했고요. 이 싸움터가 바로 계림경과 중령 이서인데 이곳 단양입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아단성 전투이고요. 그치만 온달은 신라군과 싸우다 적의 화살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달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시신을 담은 관을 가져가려고 해도 관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하니 드디어 관이 움직여서 장사 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사실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진 약간 드라마틱하게 각색된 전개였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는 온달이 얼굴이 매우 험악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밝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보 온달 이야기는 이렇게 단양의 아단성에서 끝이 났지만 평강공주와 온달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온달산성에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양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광개토왕 장수왕 아시죠?
장수왕 때는 아예 수도를 남쪽 평양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단양은 물론이고요.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울 정도로 한강 이남을 획득했죠. 그러나 이후 신라 진흥왕 때에는 모두 신라의 영토가 되었던 곳이 또 이곳 단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고구려의 유적지도 있지만 신라의 유적지도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흥왕 때 세워진 단양 신라 적성비가 바로 그건데요. 지금의 중앙고속도로 단양 휴게소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국보 19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신라의 진흥왕 11년에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은 뜻밖에도 정말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78년에 이 학술 조사단을 이끌고 당국대 조사단이 단양을 찾았는데요. 사실 찾았던 이유는 고구려 온달의 유적도 찾을 겸 이 중령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밝히고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단 중 한 명이 신발에 흙이 묻어가지고 이거를 털으려고 보다가 돌뿌리가 지표면을 뚫고 나온 것을 발견했는데 그 돌뿌리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네, 이게 바로 적성비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시다가 바위나 돌에 새겨진 글씨가 있다면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한번 꼭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단양신라 적성비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글씨들이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영토인 적성을 점령한 후에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록에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신라의 새 영토를 확인하여 새로 복속된 고구려인들을 신라 군민으로 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실 진흥왕 순수비가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순수비는 무슨 뜻이냐면 직접 진흥왕이 순회해서 민정을 살핀 기념으로 세운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양의 적성비는 실제 진흥왕이 와보지는 않았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는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잘 알려져 있고 국보 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추사 김정희가 비석을 해독해서 신라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신라시대의 유물이니까 조선시대에는 먼 옛날 이야기라서 아마도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물론 글씨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금석학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죠. 금석학은 이렇게 바위나 쇠에 새겨진 글씨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북한에 있는 마운영비와 황초령비가 있고요. 남한에는 북한산비와 경상남도 창녕에 세운 순수비가 있습니다. 순수비에는 주로 진흥왕의 업적과 이곳에 온 목적과 비를 세우게 된 연유가 새겨져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왕을 수행했던 신하의 이름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단양의 신라 적성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비석 첫 줄에는 바로 신라 장군 이사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오는 신라 전박의 최고 명장인 이사부입니다. 지난번 강릉편에서 이사부가 하슬라주, 강릉의 군주로 왔었고 또 동해로 진출해서 우상국을 합병했다고 배웠는데 그때가 신라 지증왕 13년입니다. 지증왕 다음 왕이 진흥왕이니까 그때까지도 이사부가 활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진흥왕이 중령을 넘어서 이 고구려 땅을 점령한 뒤에 이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신라에 협조한 현지인에게 포상을 내리는 국가 정책을 돌에 새긴 일종의 헌장입니다. 단양은 이렇게 고구려와 신라의 격돌지였는데요. 이곳에는 역사상 두 번째로 생긴 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경과 충주 사이에 있는 하늘제가 신라시대에 생긴 고개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2년 뒤에 생긴 중령입니다. 중령의 높이가 700m나 되고
이 고갯길을 개척한 사람이 신라의 죽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은 이 길을 피했다고 합니다. 추풍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왠지 이름 때문에 시험에 낙방할 것 같아서 많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곳에는 막상 대나무는 없는 곳입니다. 중령이지만 대나무가 없는 곳이어서 퇴계의 제자는 중령을 넘으면서 중령은 대나무가 없는 고개다. 실제로는 없는 것들인데 어찌 사람들이 중령이라고 했나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찰로는 가장 큰 절인데요. 바로 구인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사는 온달성 뒤쪽 소백산 자락에 있고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 본산 사찰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140여 개의 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고 그리고 당연히 신도들도 가장 많습니다. 50여 동의 건물과 또 그 안에는 우체국과 버스터미널도 있을 정도고요. 사실 이 절은 1945년에 상원 스님이 처음으로 손수 칡넝쿨을 얹어서 이렇게 초함을 짓고 창건했다고 합니다. 좁고 신비로운 산세를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따라서 가람을 배치한 것이 특이합니다. 또 사찰의 벽면에는 상징적이면서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절이 얼마나 크냐고요? 10,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이 있고요. 구인사 정각에는 동시에 56,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은 24시간 개방하는 절입니다. 구인사 절이 좀 다른 절들하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속신앙 관련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해서 원래 절에 가면 삼성각이나 칠성당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산신각도 있고. 근데 이곳 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구니 스님은 머리를 이렇게 다 잘라야 되잖아요. 머리를 기르고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육식이나 음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네, 여기 절에는 되는데 한 가지 먹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닭입니다. 이곳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은 금계포란형 풍수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명절에도 전을 부칠 때 달걀 대신에 찹쌀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에서는 오신채 절대 안 먹습니다. 오신채가 뭐냐면 마늘, 파, 부추, 달래 뭐 이런 건데요. 절에서 왜 이런 음식을 금지하냐면 이 음식들이 사람의 화기를 돋구는 음식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인사에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인사는 독특한 절 문화가 있습니다. 단양에 가신다면 규모도 엄청나고 멋진 구인사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사이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단양 8경이 어찌나 핫하던지 관광지로 1순위였는데 정조대왕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너무나 궁금해서 당대 최고 화가인 김홍도에게 여기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명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김홍도가 그린 사이남입니다. 바위가 이렇게 판판하게 솟아있고 바위결이 마치 바둑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을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자그마치 50m나 이르고 이 기암 앞에는 또 남조천이 흘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곳 사이남은 고려 때 유학자인 우탁 선생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임금을 보필하는 직책인 정사품, 사인이라는 벼슬에 있을 때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의 우탁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바위를 사이남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우탁은 바로 시조로 능한 인물이고요. 또 문인이면서 학자였던 인물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시조일 것 같습니다. 이 사이남의 바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던지 암벽 곳곳에 다녀간 사람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탁의 시조 한수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시조인데요. 우리나라 시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조의 제목은 탈로가입니다. 내용은 가는 세월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늙음에 대한 한탄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시조입니다. 우탁은 이렇게 시조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더 유명한 것은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탁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원나라 순제가 주역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유는요, 우탁이 중국의 학자들과 주역을 읽으면서 토론할 때 굉장히 놀랍도록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줘서 황제가 놀라서 우리의 역이 동으로 갔구나. 여기 동은 바로 고려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우탁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탁의 호칭은 역동선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역은 영어로는 Book of Change로 변화에 대한 책 아니면 변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유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서가 바로 주역이죠. 그리고 철학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을 역술가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역할을 하죠. 주역은 공부하기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책인데요. 이 주역을 우탁은 15일 만에 혼자서 방 안에서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역에 능통했던지 한 번은 개구리 울음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우탁이 글을 써서 개구리들에게 보내니까 개구리들이 때로 몰려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탁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이곳 단양에서 안동으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퇴계 이황 선생님도 우탁을 존경해서 안동에 우탁 선생을 기르는 역동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은 지금 현재 안동대학교 교내에 있습니다. 우탁 선생님과 얽힌 이곳 사이남은 유명인들 중에서도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 선생님도 다녀갔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조선시대에 핫했는지 알 수 있겠죠? 김홍도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다산 정약용의 사이남 여행기 한번 볼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경술년 여름에 다녀갔는데요. 이때가 1790년이고요. 정약용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단양팔경 곳곳을 다 두루두루 여행하고 썼는데요. 그 중에서 사이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깎아 세운 듯한 석벽이 보였는데 그 반듯한 품은 대패로 다듬어 놓은 듯하였으며 그 아래는 맑은 연못을 이루어서 깨끗하고 고결한 모습이 마치 고야의 신성과 같았다. 바위의 이름을 물으니 사이남이라고 했다. 아, 이것이 사이남인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이남 외에도 도담산봉도 갔고요. 삼서남에도 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진짜 도담산봉은 꼭 봐야 되는 곳인데요. 도담산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담산봉과 얽힌 정도전의 이야기, 조선 건국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만나요.